이런 댓글이 달렸네요. 핑키토 유튜브 따라 했는데 살이 안 빠져요. 핑키토 2주 챌린지도 성공률이 91%고 부트캠프도 감량 소식이 엄청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는 안 빠지냐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핑키토 유튜브를 아무리 따라해도 살이 안 빠져서 답답한 분들은 제가 오늘 케이스별로 원인과 솔루션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띵키토 김윤겸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기 너무 힘드시죠? 이제 3월이라서 슬슬 여름 준비한다고 다이어트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주변에서는 점점 감량에 성공하는데 나는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인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혼자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띵키토 영상도 따라 해보고 또 영상 내용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그냥 누가 나한테 식단 딱딱 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초보자 때는 이런 고민 때문에 한 50만 원 내고 1회 식단 컨설팅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실패했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요즘에 챌린지랑 부트캠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비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으로 그냥 몇 그램 먹어야 되는지 탄단지를 딱딱딱 정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한 심정인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나에게 딱 맞는 개인화된 식단 짜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탄단지 비율을 2대 3대 5로 해라, 뭐 1대 2대 7로 해라 이렇게 숫자로 기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숫자 없이 내가 안 빠지는 원인도 제대로 분석하고 또 숫자 없이 간단하게 식단 짤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따라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너무 보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효과적으로 살을 빼려면 나한테 딱 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나에게 딱 맞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즉 개인화를 하려면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체지방이 연소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거겠죠. 일단 우리 몸은 동화 상태와 이화 상태를 번갈아 가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 상태는 체지방이 됐든 근육이 됐든 우리 몸의 체성분을 합성하는 상태예요. 따라서 지방 합성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동화 상태로 진입을 하고요. 반대로 이화 상태는 우리 몸이 이미 갖고 있는 저장된 에너지를 분해해서 사용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뱃살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기도 하고 근육에 저장된 이 글리코겐이라는 예비 에너지원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하죠. 동화작용을 견인하는 거는 인슐린 호르몬이 대표적이고 이화작용을 견인하는 건 글루카곤,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아드레날린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생각이 들면 우리 몸을 이화 상태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화 상태를 유지하려면 아까 얘기한 글루카곤,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이 세 가지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인슐린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인슐린은 탄수화물을 먹을 때 가장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저탄수 식단이 가장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요. 인슐린은 탄수화물을 먹을 때 제일 많이 분비되지만 단백질과 지방을 먹을 때도 분비가 되기 때문에 아예 아무 음식도 먹지 않는 공복 상태에서 가장 많이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복 시간을 최대로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이 효과적인 거죠. 알아야 될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먹는 영양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벽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살을 빼려면은 우리 몸을 이화 상태로 만들어서 이 체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중요한 게 저탄수 식단과 간헐적 단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탄수 식단을 병행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옥살로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 부족하게 돼요. 근데 이 물질이 있어야만 체지방을 에너지로 활활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살로 아세트산은 다름이 아닌 탄수화물을 통해서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탄수 식단을 하면 지방이 분해되면서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좋은 상태가 되는데 역설적으로 저탄수이기 때문에 옥살로 아세트산이 부족해서 지방산을 에너지로 못 태우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런 상황에서 이 지방산을 케톤체라는 물질로 바꿔서 이 케톤체를 에너지로 태우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케톤을 만드는 식사법을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 번 설명했었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키토시스 상태가 되어야만 살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옥살로 아세트산이 너무 부족할 때 키토시스 상태가 되는데, 옥살로 아세트산이 몸에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도 지방 대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저탄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탄수화물이 너무 부족할 때 옥살로 아세트산이 부족해지고, 이때 지방산을 케톤으로 바꿔서 쓰는 거죠. 키토제닉 다이어트만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인슐린을 낮춰서 지방 분해를 활성화시키면 살을 빼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미량 영양소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미량 영양소는 뭐 다름이 아니라 미네랄이나 비타민처럼 탄단지를 제외한 작은 영양소들을 말해요. 우리 몸에서 요구하는 양이 탄단지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미량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미량 영양소는 에너지를 태우는 소화부터 흡수 그리고 연소까지 이 모든 상황에서 다 쓰이는 불쏘시개 같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대사에 개입하기 때문에 미네랄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전부 다 중요하고 다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나의 미네랄이 한 개의 기능만 수행하지도 않습니다. 다양한 역할에 복합적으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다이어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미네랄이 균형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한 저탄건지 식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은 다 알았어요. 그러면은 개인화, 즉 나한테 딱 맞는 식단을 짜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식단을 만들려면 여러분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몸 상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이 얼마나 심하느냐 여부고요. 두 번째는 내 몸의 대사 유형이 무엇인가입니다. 보통 이제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곧 느린 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빠른 대사자이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균형 대사로 아주 좋은 상태인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부터가 개인화된 식단의 출발이에요. 자, 일단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맥락은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이 되고, 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가면 혈당이 됩니다. 이 혈당은 우리 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세포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이용해서 혈당을 세포 안에 집어넣게 돼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혈당을 에너지로 잘 사용하지만, 이 혈당이 너무 많은, 즉 과잉 탄수화물 혹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어서 혈당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높아진 상태에서는 세포가 꽉 차서 혈당을 더 이상 흡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한두 번 이러는 건 괜찮겠지만, 이런 현상이 너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즉 고탄수 식단을 장기간 유지하거나 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세포는 인슐린의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혈당이 꽉 찼는데도 자꾸 혈당을 주입하려고 하니까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이 배가 완전 부른 상태인데 어머니가 와서 숟가락을 들이밀면서 밥 한 숟갈 더 먹으라고 하면은 당연히 입을 다물고 거부하겠죠. 인슐린 저항성은 이런 상태입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원인은 대부분 다 과잉 탄수화물이에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런 과잉 탄수화물 상태에서 우리는 탄수화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인슐린은 지방을 합성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슐린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지방 분해가 억제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 쌓여있는 이 체지방을 에너지로 태워야 살이 빠지는데, 인슐린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체지방이 분해가 억제된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사람들은 체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과 지방이라고 했죠.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이 지방을 에너지로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탄수화물에 의존하게 돼요. 즉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탄수화물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때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 몸의 세포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통 간과 근육, 지방세포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간세포와 근육세포에 가장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혈당 수치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세포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높으면 간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간에 쌓인 글리코겐과 내장 지방을 비워내는 게 필수이고요. 당연히 식단도 저탄수 식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식후 1시간 혈당이 높다, 이거는 인슐린 저항성과 더불어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식후 2시간까지도 혈당이 높다면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서 여러분은 당뇨 위험군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식후 혈당을 소비해서 혈당을 안정화시켜주는 이 근육세포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혈당을 소모해서 식후 혈당을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후에 산책하라는 말이 이런 이유에 있는 거예요. 간과 근육세포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메커니즘을 자세히 이해하고 싶으시면은 팅기토의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대사 속도 유형을 아는 거예요. 대사 속도는 빠른 대사, 느린 대사, 그리고 균형 대사 이 세 가지로 나뉘고요. 균형 대사를 제외한 빠르고 느린 대사는 모두 다이어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균형 대사로 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사 속도와 대사량은 갑상선과 부신의 활성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기초대사량 관련해서 갑상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보통 갑상선과 부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균형대사인 경우가 많고요. 갑상선과 부신이 과활성화되어 있으면 빠른 대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갑상선 항진증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반대로 갑상선과 부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느린 대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갑상선과 부신에 의해서 이 대사 속도가 결정되는 그 메커니즘이 뭘까요? 이 메커니즘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개인화된 솔루션을 만들기도 훨씬 쉽겠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은 보통 기초대사량을 결정하는 내분비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열을 얼마나 만들지를 결정하고요. 이 열에서 대부분의 기초대사량이 결정되죠. 그리고 우리 몸이 얼마나 성장할지 또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할지가 갑상선에 달려 있습니다. 부신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이 코티졸은 정상적으로 분비될 때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뇌세포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전체적인 대사에 다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일상적으로 너무 많거나 혹은 수면 부족이 지속돼서 코티졸이 계속 과하게 나오면은 종국에는 이 코티졸이 지쳐버리는 부신 피로 증후군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때문에 코티졸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코티졸이 분비되면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지기도 쉽고요. 뿐만 아니라 부신피로 증후군까지 가서 부신 기능이 저하되면 오히려 코티졸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량이 줄어드는 상태가 됩니다. 보통 갑상선과 부신 기능이 둘 다 저하되면 당연히 느린 대사자가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저하돼도 느린 대사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에너지 소비량과 속도가 모두 저하되는 거예요. 근데 대사 속도만 줄어들어도 억울한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산을 에너지로 잘 태우려면 옥살로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옥살로아세트산은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에서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해요. 우리 몸은 일정 혈당 수준을 무조건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아도 포도당 신생합성, 즉 당신생이라는 과정을 24시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신생도 대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느린 대사자는 당신생도 느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느린 대사자는 저탄수 식단을 했을 때 애초에 먹는 탄수화물도 부족한데 자동으로 되는 당신생조차 느려버리니까 지방산을 태우는 데 필요한 옥살로아세트산도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 솔루션 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느린 대사자의 경우에는 빠른 대사자보다 탄수화물을 조금 더 먹어야 살이 잘 빠질 수밖에 없어요. 탄수화물은 지방을 태우는 불쏘시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옥살로아세트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내 몸의 상태가 뭔지는 알았어요.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 유형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내 대사 유형이 느린지 빠른지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제가 간이 테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몇 가지 증상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저항성이 있는지 대사 속도가 어떤지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꽤나 정확합니다. 자, 일단 인슐린 저항성 자가 진단부터 해볼게요. 제가 지금 말하는 체크리스트 중에서 하나도 해당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인슐린 저항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개에서 4개 정도 해당된다. 인슐린 저항성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개에서 9개 이하다. 인슐린 저항성 중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개에서 15개 이하다. 아주 현저한 인슐린 저항성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체크리스트를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면서 들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식사 후에 금방 배가 고프고 떨린다. 2번, 식사를 거르면 짜증이 나고 피곤하다. 짜게 먹으면 물이 더 많이 먹힌다. 식사 후에 갑자기 피곤할 때가 있다. 당뇨병 혹은 저혈당과 관련된 가족력이 있다. 기분이 수시로 변한다. 오후가 되면 쉽게 피곤해진다. 저지방식 다이어트를 오래 해봤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을 복용 중이다. 하루에 7시간 이하로 잔다. 고혈압이 있다. 6개월 사이에 갑자기 뱃살이 쪘다. 갑자기 체중이 늘었다. 단 음식이나 밀가루를 좋아한다. 심장병, 다낭성 난소증후군,
통풍 등 가족력이 있다. 자, 이 내용에서 내가 몇 개가 해당되는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슐린 저항성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대사 속도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대사 속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특징들이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대사 유형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100%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자, 일단 빠른 대사자와 느린 대사자를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빠른 대사자는 피부나 모발이 유분기가 있고 촉촉한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느린 대사자는 좀 건조하거나 푸석하죠. 빠른 대사자의 체온은 높은 편이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겨울에도 손발이 따뜻합니다. 느린 대사자는 혈액순환이 나빠서 체온도 낮고 손발도 찬 경향이 있죠. 같은 이유로 빠른 대사자는 안색이 불그스레하고 혈색이 좋은 편이고요. 느린 대사자는 좀 창백하고 칙칙한 편이에요. 마찬가지로 혈압도 빠른 대사자는 혈압도 높고 느린 대사자는 혈압이 낮은 편입니다. 빠른 대사자는 보통 체내 나트륨 농도가 높기 때문에 담백한 음식을 선호하고요. 느린 대사자는 나트륨 농도가 낮기 때문에 짜고 매운 음식을 선호합니다. 체온이 높기 때문에 빠른 대사자는 땀이 잘 나고요. 느린 대사자는 땀이 안 납니다. 빠른 대사자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소변도 적게 보고요. 느린 대사자는 땀이 안 나니까 소변도 많이 봅니다. 성격적으로도 특징이 두드러지는데요. 빠른 대사자는 생각이 굉장히 빠르고 예리합니다. 판단도 빠르고 긍정적인 편이에요. 근데 너무 대사가 빠를 경우에는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폭력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반대로 느린 대사자는 좀 우유부단하고 결정이 느린 편이에요. 또 게으를 때도 있고요. 소심하거나 예민하거나 우울하거나 또 심드렁한 모습도 종종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통해서 대사 유형을 유추할 수도 있는데 가장 과학적인 거는 기능의학 검사를 받아보는 겁니다. 뭐 검사라고 하면은 막 조직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이런 되게 거창한 거를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의 머리카락 조금 잘라서 택배로 보내면은 알아서 보고서까지 쫙 써가지고 분석을 해줍니다. 이걸 모발 미네랄 검사라고 해요. 틴키토와 파트너사 관계에 있는 바이오컴의 모발 미네랄 검사가 가장 정확하고요. 바이오컴은 최근에 이제 기능의학 의사 선생님들한테까지 투자를 받아서 대사체 연구소까지 설립할 만큼 해당 분야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믿고 한번 테스트 받아도 좋을 것 같고요. 틴키토 할인 코드까지 있으니까 저희가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왜 혈액 검사나 조직 검사가 아니라 모발 미네랄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을 거예요. 언뜻 봐도 혈액이나 조직 검사가 더 정확해 보이니까 그렇죠. 사실은 모발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왜냐면 모발에는 최근 몇 개월간 내 몸에 부족한 미네랄과 과도한 중금속의 기록이 그대로 축적돼 있기 때문이에요. 모발은 계속해서 영양소의 영향을 받고 그 받은 기록을 유지한 채로 모발이 자라나기 때문에 뿌리부터 머리카락을 자르면 최근 몇 개월간의 내 몸 상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해요. 자, 그럼 이 모발 검사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 유형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 대사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몸에 있는 특정 미네랄이 고갈되기도 하고 특정 미네랄이 과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 미네랄끼리의 비율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 상태를 굉장히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경우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칼슘이 높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요.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려면 칼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될수록 몸에 칼슘도 많겠죠. 근데 이 칼슘이 너무 과다하면 혈관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과다한 칼슘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제가 존재해요. 이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은 마그네슘을 소모해서 이 칼슘을 낮춰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발 미네랄 검사를 했을 때 칼슘 수치는 굉장히 높고 마그네슘 수치는 차단제로 사용됐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양상을 보이겠죠. 그래서 해당 비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슐린 저항성 정도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사 속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갑상선과 부신 활성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보통 빠른 대사자는 갑상선과 부신이 모두 활성화되어 있고요. 느린 대사자는 갑상선과 부신이 모두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빠른 대사가 심하면 갑상선 항진증, 그리고 느린 대사가 너무 심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별을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질병까지 갔는지를 확인하려면 더 정확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이 갑상선의 항진 저하 여부는 칼슘과 칼륨의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부신의 항진과 저하의 여부는 나트륨과 마그네슘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빠른 대사자의 경우부터 볼게요. 빠른 대사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갑상선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갑상선이 활성화되면 우리 신장에서 마그네슘을 재흡수를 해요.
마그네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갑상선이 활성화되면은 에너지 대사도 높아지는데 이 마그네슘이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장에서 마그네슘을 재흡수를 해버리니까 체내 마그네슘 농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마그네슘은 칼슘 차단제입니다. 마그네슘이 높아지면 체내 칼슘 농도는 감소하는 형태예요. 따라서 빠른 대사자일수록 체내 칼슘 농도가 낮으니까 아까 얘기한 칼슘과 칼륨 비율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갑상선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신은 어떨까요? 부신이 활성화되면은 일시적으로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동시에 높아집니다. 부신이 활성화됐다는 거는 내가 외부로부터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를 높이는 코티졸 수치를 높이는 거죠. 근데 알도스테론 수치는 왜 높이느냐? 알도스테론 수치가 높아지면은 체내에서 나트륨 수치도 함께 높아집니다. 이 나트륨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코티졸이랑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신이 활성화되면 체내 나트륨 농도도 같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부신의 활성도를 파악할 수 있는 나트륨과 마그네슘 비율이 높아지겠죠. 분자에 있는 나트륨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신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느린 대사자는 어떨까요? 느린 대사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갑상선과 부신이 모두 저하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장에서 마그네슘을 재흡수하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재흡수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체내 마그네슘 농도가 낮아질 겁니다. 근데 마그네슘은 아까 얘기했듯이 칼슘 차단제라고 했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낮으니까 칼슘을 제대로 차단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체내 칼슘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갑상선 기능 여부를 알 수 있는 칼슘 칼륨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분자인 칼슘이 높아지니까요. 따라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갑상선 기능이 저하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신은 어떨까요? 느린 대사자의 특징은 부신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신 기능이 왜 저하되느냐? 역설적이지만 그동안 부신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서 부신이 코티졸과 알도스테론을 계속 만들다가 종국에는 이 부신이 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느린 대사자는 부신피로 증후군인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부신피로 증후군이라는 거는 부신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코티졸과 알도스테론 수치도 낮아지겠죠. 따라서 만성적인 코티졸 저하로 인해서 몸 전체의 에너지 대사가 낮아지고요. 동시에 코티졸을 돕는 알도스테론도 덜 나오니까 체내 나트륨 농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부신의 활성도 정도를 평가하는 나트륨과 마그네슘 비율도 낮아지겠죠. 분자에 있는 나트륨이 적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이 미네랄과 호르몬 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엮여 있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훨씬 더 방대한 내용인데 제가 이걸 정말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추려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건강 챙기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공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슐린 저항성 여부와 대사 여부에 따라서도 저탄수 식단의 부작용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감량이 안 되는 원인도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화된 식단을 만들 때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일단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면 지방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슐린은 지방 합성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지방 분해가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을 꺼내 쓰는 이 지방 대사 기능도 부족한 상태예요. 역설적으로 우리 몸에서 그나마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인 포도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면은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드니까 체내 포도당과 혈당 수치도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몸에서 너무 에너지가 부족하면 당연히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이런 부차적인 기능들을 셧다운, 꺼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머리카락과 생식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탄수 식단을 하고 나서 탈모가 왔거나 혹은 무월경이 온 사람들은 저탄수 식단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거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종국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탄수 식단과 간헐적 단식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을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줄이면은 아까 얘기한 부작용이 심해지니까 정상인들에 비해서 탄수화물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석 키토제닉에서는 순탄수 섭취량을 한 20g, 하루에 20g 정도로 확 낮추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순탄수를 한 70에서 100g 정도로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이 부족하진 않으니까 무월경이나 탈모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탄수 식단을 하면서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사실 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줄였으니까 정상적인 몸에서는 이제 체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배고픔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사람들은 뭐 24시간 단식도 어렵지 않게 해요. 저도 20시간까지는 단식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배가 고파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인 분들은 이 지방을 꺼내 쓰는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저장해둔 에너지를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고픈 거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자체가 세포가 이 혈당을 흡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포도당도 뭐 제대로 사용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이라는 에너지원 두 가지를 다 못 받으니까 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해소해서 지방과 탄수화물을 모두 잘 쓰는 몸이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느린 대사자는 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당신생도 느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당신생이 느리니까 옥살로아세트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방산을 에너지로 잘 쓰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슐린을 낮춰서 기껏 열어놓은 지방세포에서 에너지를 잘 쓰려면 역설적으로 탄수화물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아주 극단적인 저탄수 식단은 다이어트에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느린 대사자 또한 순탄수를 하루에 70에서 100g 정도 먹는 걸 추천드릴게요. 햇반 한 공기에서 한 공기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두 끼에 나눠서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몸이 부작용이 없고 감량도 잘 되는 추이를 본 다음에 점차적으로 탄수화물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든 없든 대사가 빠르든 느리든 공통적으로 겪는 부작용도 있어요. 바로 키토플루와 키토래쉬입니다. 사실 이거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망가진 대사를 고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이 시기를 잘 이겨내야만 지방대사가 활성화된, 즉 지방을 태우는 몸이 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저탄수 식단을 하거나 간헐적 단식을 하면 여러분 몸에 쌓여있는 그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원을 다 고갈시켜버립니다. 글리코겐은 이제 근육에 저장되는 예비 에너지원인데 얘네들은 탄수화물에서 합성되는 물질이에요. 근데 얘네가 근육과 간에 저장돼 있을 때 글리코겐 분자 하나당 수분 분자 3개를 함께 저장합니다. 그래서 단식과 저탄수를 통해서 글리코겐을 고갈시키면 이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요. 근데 수분만 빠지면 참 좋은데 얘네가 미네랄, 특히 전해질을 다 같이 배출시켜버립니다. 이 전해질에는 뭐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필수 미네랄들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필수적인 미네랄이 빠지니까 컨디션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뭔가 오한이나 두통이 오기도 하고요. 몸에 힘이 없는 그런 감기 증상 같은 느낌이 좀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작용의 이름이 키토플루입니다. 플루가 이제 감기인 거죠.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해결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수분 많이 먹고요. 수분과 함께 소실된 전해질들, 뭐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을 보충해주고 약간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주면 그냥 바로 해결을 되는 게 키토플루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적응기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키토래쉬는 조금 다른데 저탄수 식단과 간헐적 단식을 하면 몸에 쌓인 노폐물이 싹 빠져나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아까 얘기한 케톤체가 만들어지면서 키토시스 상태가 되죠. 이때는 이제 살이 잘 빠지는 상태라서 좋은 건데 문제는 이 케톤체 중에 하나인 아세톤이라는 성분이 피부 겉으로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 아세톤은 피부에 좋은 성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세톤 때문에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상태를 키토래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마찬가지로 수분과 함께 미네랄 전해질을 잘 보충하시고 탄수화물을 조금 더 먹어서 오히려 키토시스 상태를 잠깐 멈춰주시면 키토래쉬도 금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피부 발진이니까 얘가 흉지거나 덧나지 않도록 피부과에서 관리는 좀 받는 게 좋겠죠. 연고 바르고 영양소 섭취 잘하면 금방 해결됩니다. 자, 그럼 오케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 유형에 따른 부작용도 알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한 개인화된 식단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제가 단계에 따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까 얘기한 자가 테스트와 미네랄 검사를 통해서 내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유형에 따라서 솔루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빠른 대사자보다는 느린 대사자가 훨씬 더 문제예요. 빠른 대사자는 사실 저탄고지를 그냥 탄수화물 확 낮추고 지방 확 높이는 저탄고지를 해도 살이 잘 빠집니다. 오히려 지방을 충분히 먹어야지 살이 더 잘 빠지는 분들이 빠른 대사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당신생이 느려서 겪는 문제도 없으니까 저탄수를 해도 지방을 잘 태울 수 있고요. 충분한 고지방을 섭취해도 에너지가 활발히 타니까 지방으로 인해서 살찔 일도 잘 없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통해서 칼슘을 좀 채워주시는 게 좋고요. 동시에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도 맞아야 하니 마그네슘도 함께 섭취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30대 이상이고 여성이라면
인슐린 저항성과 느린 대사를 둘 다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콤보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솔루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정리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단계. 이런 분들은 극단적인 저탄수로 시작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면 당 대사에 의존하고 지방 대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면 지방도 못 쓰는데 에너지원을 둘 다 공급받지 못하니까 내 몸의 에너지 레벨이 확 떨어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저탄 고지방을 먹어봤자 이 지방을 에너지로 못 쓰니까 살이 안 빠집니다. 오히려 살이 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석 키토제닉이라고 하는 1대2 대7로 시작을 하면 탄수화물 갈망이 커질 확률이 높고요. 또한 고지방을 섭취한 걸 에너지로 못 쓰니까 살이 안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성이 심하거나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면 순탄수 70에서 100g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줄여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애초에 지방을 잘 못 태우기 때문에 굳이 버터 같은 지방을 추가해서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고기를 고를 때에도 지방이 적은 부위부터 시작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겹살이나 등심보다는 목살이나 앞다리살 이런 지방이 좀 적고 담백한 부위가 훨씬 더 감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채소, 육류, 탄수화물 순으로 식사 순서를 꼭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는 채소와 소금을 충분히 먹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느린 대사자들은 체내의 나트륨과 칼륨 농도가 모두 낮아요. 이게 바로 대사 저하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 나트륨과 칼륨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지방산을 에너지로 태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미네랄도 다 충분히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익힌 채소가 다른 종합적인 미네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에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 물론 채소에는 이제 레킨이라는 독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익혀서 먹는 게 제일 좋죠. 아까 얘기했듯이 나트륨과 칼륨 농도가 모두 낮기 때문에 식욕도 높아요. 우리 몸은 이제 영양소별로 식욕을 다르게 가지고 있다고 예전에 자주 설명했었는데 그 중에서 강력한 식욕 유발 요인이 바로 나트륨 부족입니다. 근데 느린 대사자는 나트륨도 부족하다고 했죠. 그래서 배고프거나 단식을 할 때 소금을 한 꼬집씩 먹으면은 좋은 효과를 보실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골을 드시는 것도 좋아요. 사골에는 건강한 지방을 포함해서 기타 미네랄들이 충분히 들어있고요. 인슐린 자극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영양소를 얻기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나트륨을 보충하기도 너무 좋죠. 사골에는 무조건 소금을 타야 되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영양제를 챙겨야 됩니다. 느린 대사자는 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보조 역할을 하는 미네랄들이 필요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 꼭 충분히 드시고요. 또 부신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부신 활성화에 도움되는 비타민 C도 충분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신에서는 이제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을 만드는데 이 두 가지 호르몬을 만들 때 필요한 게 비타민 C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탄단지 비율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키토제닉의 정석은 1대2 대7이고 초보자들은 2대3 대5에서 한 3대3 대4까지 좀 널널하게 시작해도 좋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이 숫자를 테트리스처럼 맞추려고 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코티졸 수치가 높아져서 살이 안 빠집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순탄수 함량이랑 내가 먹는 고기의 양만 신경 써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초보자는 순탄수 한 70에서 100 정도로 시작하라 그랬고 고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끼에 200g 정도로 시작해보면은 30대 이상 느린 대사 여성분들한테 적당한 양이 될 겁니다. 이렇게 먹었을 때 가짜 배고픔이 아니라 진짜 배고픔을 너무 많이 느끼고 또 에너지 레벨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고기 양을 늘리거나 지방이 좀 풍부한 고기로 종류를 바꿔보시면 돼요. 이런 거 다 귀찮으면 그냥 저희가 만든 도시락 드시면 됩니다. 오리지널은 1대2 대7로 맞춰놔가지고 여기에 탄수화물 조금 추가하면 되고요. 시그니처 도시락은 초보자들 하기 좋게 2대3 대5 비율로 칼같이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식단이고 뭐고 따지기 싫다 그냥 도시락 드시면 되고요. 그러라고 만든 제품입니다. 저도 평소에 너무 귀찮을 때는 그냥 도시락 먹어요. 자, 여기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코티졸 수치를 장기적으로 계속 높게 해서 부신 피로 증후군에 이르게 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죠.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입니다. 스트레스는 코티졸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니까 당연하고요. 수면 부족 또한 코티졸을 굉장히 많이 분비시킵니다. 그리고 더 추가하면 좋을 건 활동량을 높이세요. 운동을 많이 해도 좋지만 일상적으로 움직임 자체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우리 몸은 지방세포에다가 지방을 분해하라는 신호를 조금씩 보내고 있어요. 지방 분해 신호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쓸 환경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작은 움직임, 영어로는 티클이라고 하는데 작은 움직임이지만 이런 티클을 많이 하는 게 다이어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꼭 오늘 내용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나에게 딱 맞는
개인화된 식단 한번 구성해 보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내 인슐린 저항성 여부와 내 대사 유형을 확실하게 파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틴키토가 만든 1분이면 하는 대사 유형 테스트 링크도 걸어드리고요. 바이오컴에서 미네랄 검사를 훨씬 싸게 받을 수 있는 할인 코드도 적어둘 테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